잠깐만 보자. 그 다음에 나를 보자. 한 심리학자가 행복한 쥐공원이라는 실험을 했다. 16마리의 쥐들은 실험실에 있는 각각 격리된 작은 우리 속에 가두고 글을 읽을 때 항상 주제 개념, 주제어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서 읽어야 돼. 다른 16마리 쥐들은 행복한 쥐공원이라고 하는 거주지에 넣어두었다. 공원의 넓이는 18제곱미터가 넘었고 온도는 쾌적했으며 공원 내부에는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쥐들은 공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우리 속의 쥐들과 쥐공원의 쥐들에게 동일하게 중독 물질인 모르핀을 탄 물과 일반적인 물을 선택하게 하자 우리 속의 쥐들은 초기부터 모르핀을 탄 물을 마시며 중독되었지만 쥐공원에 있던 쥐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물을 선택했다. 또 이미 실험실에서 모르핀에 중독된 쥐들도 쥐공원으로 옮겨주자 금단 증상을 겪으면서도 모르핀이 든 물을 선택하지 않았대. 응? 그럼 여기서 유출해야지. 공원이라고 딱 갇힌 거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환경이란 말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뭐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실험쥐들은 쉽게 중독에 빠져들지만 쾌적한 환경에 놓인 쥐들은 잘 안 빠져들고 설령 중독된 상태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쉽게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중독의 원인, 항상 원인, 대책, 뭐 이런 비교할 때 비교의 층위들을 적절한 서술로, 단어 또는 서술로 드러내면서 비교를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서로 견주라 그랬잖아. 환경적인 요인이잖아. 그러면 가는 뭐야? 이건 아까 뭐 자제력 없거나 무절제하거나 이거 다 개인적인 요인이지, 그지? 얘는 사회적.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지. 대책은 결국은 조기 발견, 적시 치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중독에 취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가 있지. 실험 2. 실험 2를 보자. 근데 이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복잡한 매트릭스야. 가를 보면은 무절제한 사람, 자제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배치를 한 거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직감해야지. 뭐를 직감해야 돼? 가에서 비교할 층위가 두 개나 돼. 어떤 나에서도 두 개나 돼. 이걸 한 대로 묶을 수 있든지 아니면 파티션을 둬야 되든지. 이렇게 딱 던져주고 네가 한번 비교를 제대로 해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뒤죽박죽이 돼버리지, 그지? 제대로 그거 보겠다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비교하라 뭐라 딱 특히 비교하라는 지시어를 보면은 그냥 절도 있게 아까 그냥 군대 각 잡듯이 딱딱딱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응? 이따가 보자고. 그게 안 되면은 정신없는 거지. 거기서부터 벌써 끝나는 거야. 영상의학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 연구진은 중독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약물에 중독된 50명과 그들의 형제, 자매 중 전혀 약물에 중독된 경험이 없는 50명을 선정했다. 중독자와 중독되지 않은 그들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50쌍이 실험에 참여한 것이다. 또 비교를 위해 약물에 중독된 경험이 없는 일반인 50명도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겼다. 자기조절 능력을. 일반인 50명과 비교해 중독자들은 당연히 점수가 낮았지만 그들의 형제 자매들도 대부분 이 평가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작용한다. 개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걸 다 끄집어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선 아까 나 같은 경우 환경적인 요인 자꾸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는지 자꾸 추론을 해봐야 되겠지. 그냥 말은 어떤 학생들은 그거야. 아니 옛날에 그 질문을 받았어.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시문에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수업이 콱 막힌 적이 있어. 응? 그것도 명문대다니는 애가. 응? 그러니까 전체를 읽지 못하는 거지. 지금 볼 때.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막 읽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 원인을 지금 보라 그랬으니까. 뇌 영상 촬영 결과에서도 중독자와 그들의 형제자매는 모두 자기조절, 쾌락과 보상, 습관 형성 등과 관련된 특정 뇌 영역에서 일반인 50명과 매우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다는 거지.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약물 중독자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부모로부터 여기 있네. 유전적 특성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요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은 그치?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고 혹시 조기 발견과 적시 치료지. 그럼 다를 보자. 다가 이제 관건이야. 우리는 과잉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세상을 파악하게 되었다. 포장된 쾌락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량 생산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감각을 제공하는 식품과 기호품이 병, 캔, 상자에 담겨 포장되었고 소리와 경치, 환상까지도 포장되었다. 인간이 전통적으로 경험해온 청각, 시각, 미각 그리고 더 나아가 동작과 환각까지 끌어모으고 압축하고 저장해서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포장된 쾌락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새로운 발명을 통해 기존의 감각을 조합하고 변형시켜 새로운 감각을 만들었다. 쾌락 제조자들은 질리고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각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다. 계속 자극적이지. 응? 인터넷에서 먹방만 봐도 이제 웬만큼 먹어도 이제 꿈쩍도 안 하지, 그제? 이것은 업계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도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강렬함은 더 큰 강렬함을 낳았다. 삶의 지루한 부분을 견뎌야 할 필요도 없었다. 포장된 쾌락은 전례 없는 건강상의 위험과 도덕적인 미기도 야기했다. 극단적인 사례로 사람들 취하게 하는 성분이 강화되면서 중독의 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공물인 담배는 20세기에 들어와 생산이 기계화되고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대량 판매되면서 중독적인 과잉 소비로 이어졌다. 이 소비 중독에 대해서 이게 담배 중독이 늘어난 데에는 제조업체가 정교하게 첨가하는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마케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 제조업체는 담뱃값에 그려진 디자인과 문구를 다양하게 만들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광고회사는 이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말보로지. 카우보이들 그 거친 모습. 응? 그 사나이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말보로 백인들이 정말 많이 피지. 욕망의 만족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좋은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추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만족이 증가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해. 또한 오늘날 지나친 욕망의 문제가 중용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중용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수준으로 치환해버리게 된다. 은규야, 이거 가지고 물어볼게. 중독은 무슨 원인이야? 어? 아까처럼 다해서요? 유전적, 개인적 어쩌고. 어? 다해서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원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와 동시에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네. 비롯됐다고도 보면 구조적인 말이 들어가면 구조주의 철학이에요. 구조주의가 무슨 구조주의는 굉장히 논술 또는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구조적이라는 말은 뭐야? 첫 번째는 개인을 둘러싼 어떤 환경, 아까 얘기한 사회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문제, 제도, 법, 개인을 둘러싼 어떤 구조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 그러면 쉽게 개선되지 어렵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어. 그치? 하여튼 사회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야. 그치? 응? 이거 문제 왜 이렇게 있지? 이해됐지? 그치? 응?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갈수록 강렬한 자극을 생산하는 소비 구조, 그리고 기업의 광고 마케팅 활동이고, 대책은 개인의 자제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는 그 병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환경에 대한 개선, 또 정책적 대안 마련,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해소하라는 얘기야. 자, 봐. 비교 원인과, 이게 지금 봐봐. 비교 분석을 하라 그러는데 왜 원인과 대책을 줬는지 알겠지, 그치? 딱 꼬집어준 게. 왜냐면은 중독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어떤 논의점이 나오고, 나에서도 그러고, 이러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탁 집어줬다고. 응? 볼까? 자, 글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정리부터 하고 이 연습은 의식적으로 하라고. 중독은 개인적인 요인, 유전적,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에 따르면 어쩌고, 나에 따르면 어쩌고, 다에 따르면 어쩌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딱 정리가 돼 있으면은 일단은 평가자는 아, 얘가 제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뒷부분은 대충 넘어가도 된단 말이야. 일부러.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참수절. 대책은 가나는 개인의 자발적 실천 의지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척경이래. 그러면 쭉쭉쭉 나오지. 나의 연구 결과에서. 한편 다는 중독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고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본다. 뒤에 이게 잘 돼 있으면은 뒤에 거를 안 읽어도 돼. 그치? 잘 안 읽어도 그냥. 이미 딱 비교 끝났잖아. 그치? 쉽게 갈 수 있는 걸 되게 어렵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정리가 됐잖아. 이렇게. 2번을 볼까? 가에 따르면 무절제한 사랑과 자제력 없는 사람. 얘는 원인, 결과를 다 묶어서 했단 말이야. 나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선천적인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다에 따르면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 돼요. 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중독은 그리고선 개인적, 유전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한다. 크게 나누어 가의 두 유형과 나의 유전적 성향은 개인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의 환경적 요인과 다의 소비 중독 현상은 사회가 원인이 되어 중독이 난다. 하여튼 좌우지간 충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지. 그 결과 대책을 놓고선 가해 무절제한 사람은처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후회할 줄 모르는 경우, 그리고 다처럼 구조적 원인이 작동하여 죽도 일어나는 경우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렵다. 구분 어떻게 넣어봐. 이와 달리 자제력 없는 사람과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된 중독은 실천 의지만 다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 발생해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걸 또 발라보니까 무절제한 사람, 또 그 소비 중독처럼 중독 구조적인 원인에서 일어나는 건 치유되기 어렵고, 그런데 자제력 없는 사람, 나의 유전적인 요인, 이건 적시 치료, 실천 의지 이런 게 있으면 치료할 수 있고, 이걸 읽어내라는 얘기야. 이거 지금 그걸 어떻게 질서 있게 배열하면서 체계적으로 쓰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시간 없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보는데 보자. 설령 이전에 공부했더라도 다시 봐. 항상 새로워. 가나다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래. 차이들 봐. 생명유지, 영양 섭취, 감각적 지각 등과 같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하는 활동이다. 그지? 하지만 이성의 발휘는,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부터, 이성의 발휘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즉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이걸 에우다이모니아라 그래. 이러한 행복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야.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 덕을 쌓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야. 거기서 나온 거야. 에우다이모니아. 도덕적 사람은 이성을 통해 어떤 행동이 좋은가를 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이를 실체로 옮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은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하지만 한 번의 실천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덕이 있는 유덕한 행위가 습관화될 때 덕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덕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이 덕을 아랫대라 그래.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통해서 덕을 쌓을 때 최고선, 즉 행복에 도달한다는 거야. 적절한 때, 적절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이라고 그래. 중용의 덕이라고 그래.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죠. 여기 있네.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덕은 중용을 쌓는 거야. 중용이라는 건 모자라지도 않고 치우치도 않는 거야. 응? 지나침과 과도함과 부족함은 악덕의 특징이요, 양극단 사이에서 적절함을 선택하는 중용이야말로 덕이 갖는 특징이다. 이때의 적절함이란 1과 5 사이의 중간이 3인 것처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에 따라, 그리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성 말했지만 이 단락에서
중용이란 말만 키핑하면 되겠지. 왜? 중독은 뭐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사람은 행복하고 덕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중용에 까트리면은 중독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지. 그치? 그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 도덕적인 삶은 중용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린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성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제력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중독은 무지가 아니라 자제력 없으면서 발생한다. 중용을 깨트리는 상황이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응? 자제력 없으면서 원인을 쳐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뭐야? 중독을 항상 글을 해석할 때는 주제어에 해당하는 주제 개념을 머릿속에 딱 중심을 잡고선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생각을 통해서 중독을 들여다보면 중독은 중용의 상태가 무너진 상태고, 이것은 무지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제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된다. 실천 의지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제력 없는 사람이란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흡연을 지속하는 것처럼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제력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중독, 여기까지 보면 중독에 빠져버리고 중용을 깨트리고 이런 건 자제력이 없고, 이 얘기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자제력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쉽게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죠.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제력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헤아린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데 비해 자제력 없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헤아린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제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이성 때문에 그 욕구를 따르지 않지만, 그 이성의 힘으로 제어하지만은,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이성에 대비되는 그 감정, 욕망, 욕구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자제력 없음은 악덕에 속하는 무절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저기 지금 무절제, 자제력 없음, 여기 욕구, 이성, 이런 거에 관계를 쭉 설정을 해야겠죠. 무절제와 자제력 없음은 또 어떤 차이가 나는데, 우선 둘 다 육체적인 욕구와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우리는 통상으로 보면 잘 봐봐. 자제력 없는 거하고 무절제하고 같은 개념으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걸 달리 보고 있는 거야.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육체적인 욕구, 쾌락을 추구하는 거지. 하지만 자, 이제 스스로 선택에 의해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 쾌락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절제한 사람이래. 무절제는 자기가 고쳐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하는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며 또 후회할 줄도 모르는데 오로지 탐닉에 빠져가지고 후회할 줄 모르고 고칠
자는 고칠 수도 없대. 그러니까 무절제 한 사람은 고치기 어렵고 뭐가 뭔지 사리분별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확고한 결정에 따라서 자기 신념에 따라 무절제한 사람은 행동하는 거야. 이것도 웃겨.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미묘하게 지금 우리가 무절제하나 자제력 없는 걸 비슷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반면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정도로 감정에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쾌락을 무한정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지배당하지 않는데, 무절제는 대책 없고 자제력이 없는 거는 고쳐 바로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런 까닭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기 쉽지만,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대. 따라서 무절제한 사람과 달리 자제력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대. 가벼운 사람이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그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면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성과 더불어 중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실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자제력 없는 거는 실천 의지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데, 무절제한 거는 쉽게 바로잡을 수 없는 거야. 이 중독의 원인의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대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무절제한 사람은 중독에 이걸 지금 제일 먼저 무절제한 사람과 자제력 없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서 봤느냐 안 봤느냐, 기술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겠지. 중독의 원인은 뭐야?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모르고 자기 확신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려 들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대. 그 대책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 고쳐 바로잡을 의지도 없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이에 비해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감성에 끌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고, 중용을 실천하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 노력으로 도덕적 삶을 추구하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나가서 지금 이러고 있어? 이거 은경 썼어? 저 지금 2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어? 네, 그렇게 읽었어요.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지? 그럼 나를 보자.